일본 인플루언서에게 협찬 메시지를 보냈는데 돌아온 견적서를 보고 이게 맞나 싶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통하던 비용 감각으로 접근했다가 예산을 초과하거나 반대로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해 협업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아요. 일본 인플루언서 시장은 한국과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팔로만 가격을 가늠하면 반드시 실수가 생겨요. 비용이 어떤 로직으로 결정되는지 모르면 예산 낭비와 협업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규모별 단가 기준과 예산 협상에서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체크포인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해 있어요. 업계조사기관 복수보고서를 종합하면 2023년 기준 일본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지출 규모는 약 6천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돼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일본 기업들이 이미 인플루언서를 정식 마케팅 채널로 인정하고 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기업 예산 안에 정착된 정규 항목이 되어버린 거죠. 한국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크다는 건 경쟁도 치열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비용 기준도 이미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일본 인플루언서 2명에게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요청했는데 한 명은 30만 엔, 다른 한 명은 5만 엔을 제시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호수도 비슷하고 카테고리도 같은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건지 처음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실제로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처음 시도하는 한국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는 게 바로 이 가격 불투명성이에요. 비용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좋은 파트너를 찾아도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비용이 어떤 구조로 결정되는지 메커니즘부터 짚어볼게요. 왜 같은 팔로워 수라도 가격이 다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인플루언서 단가는 크게 4가지 레이어가 겹쳐서 결정돼요. 첫 번째는 규모예요. 나노, 마이크로, 매크로, 메가 인플루언서로 나뉘는 대규모가 클수록 기본 단가가 올라가는 건 한국과 같아요. 두 번째는 플랫폼과 컨텐츠 형식이에요. 인스타그램 피드인지 릴스인지 유튜브, 영상인지 X구 트위터, 포스팅인지에 따라 제작 난이도와 노출 방식이 달라져서 단가도 크게 달라져요. 세 번째가 핵심인데 에이전시가 끼어있는지 여부. 일본은 인플루언서 대부분이 에이전시 소속이거나 MCN을 통해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에이전시 수수료가 최종 견적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브랜드와 인플루언서의 협상력 그리고 컨텐츠의 독점 여부나 2차 사용권 등 조건이에요. 이 4가지 레이어를 이해하고 남용 견적서를 받았을 때 어느 항목이 높은 건지 바로 파악이 가능해져요. 그럼 실제로 규모별 단가 기준을 살펴볼게요. 먼저 나노 인플루언서 즉 팔로워 1만 명 이하의 경우에요. 일본에서는 나노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협찬만으로 컨텐츠를 받는 경우도 흔하고 수만 엔의 소액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도 많아요. 팔로워 수는 적지만 특정 카테고리에서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경우가 많아서 뷰티 식품 분야에서 효과적이에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1만부터 10만 명 규모로 인스타그램 피드 게시물 기준 한 건에 수만 엔에서 수십만 엔 사이가 가장 흔히 제시해요. 매크로와 메가로 올라갈수록 단가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노출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시장에서는 인플루언서의 팬층과 카테고리 적합도가 ROI에 직접 영향을 줘요.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여러 명을 조합하는 전략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단가를 알았다면 다음은 플랫폼별 차이를 봐야 해요. 같은 인플루언서에게 의뢰해두었던 플랫폼에서 어떤 형식의 콘텐츠를 요청하느냐에 따라 단가가 완전히 달라져요. 일본에서 특히 주목할 건 유튜브예요. 유튜브 영상은 기획, 촬영, 편집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같은 팔로워 수 기준으로도 인스타그램 피드 게시물보다 단가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릴스는 숏폼 편집이 필요한 만큼 피드 단순 게시물보다 제작 비용이 높고 스토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아요. X구 트위터는 일본에서 유독 활성화된 플랫폼 텍스트 중심이라 단가는 낮지만 확산력이 강해서 캠페인 초반 버즈를 만들 때 유용해요. 플랫폼별 특성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조합하는 계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럼 실제로 예산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싶다와 실제 구매 전단은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인지도가 목적이라면 팔로워 수가 많은 매크로 인플루언서 한 명이 효과적일 수 있고 구매 전환이 목적이라면 특정 커뮤니티 안에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여러 명이 더 적합해요. 두 번째 단계는 플랫폼과 콘텐츠 형식을 목적에 맞게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뷰티 제품을 팔고 싶다면 인스타와 유튜브 리뷰 영상의 조합이 인지도와 전환 모두를 커버하는 흔한 전략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예산 분산이에요. 메가 인플루언서 한 명에게 전체 예산을 쏟는 것보다 크로 인플루언서 5부터 10명에게 분산하는 전략이 리스크 관리와 ROI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이 3단계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함정도 있어요. 그거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단가 구조 플랫폼 차이 예산 설계 방법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진짜 실패하는 이유는 비용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브랜드와 인플루언서의 핏이 맞지 않아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일본 소비자는 광고라는 느낌이 강하게 나면 오히려 반감을 가지는 경우요. 인플루언서가 평소에 다루지 않던 카테고리 제품을 갑자기 홍보하면 팔로워들이 금방 알아채고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니 단가가 낮은 인플루언서라도 브랜드에 넣어 카테고리가 자연스럽게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게 훨씬 중요해요. 비용은 도구일 뿐이에요.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예산이 의미를 가져요. 마지막으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일본 인플루언서와 계약할 때 이 5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첫 번째, 에이전시 수수료예요. 견적서에 보이는 인플루언서에게 가는 금액인지 아니면 에이전시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인지 명확히 물어보세요. 이게 불투명하면 예산 관리가 어려워져요. 두 번째, 2차 사용권이에요.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콘텐츠를 여러분의 광고 소재로 재활용하려면 별도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과거 협찬 게시물의 실제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팔로워 수가 많아 협찬 게시물의 좋아요와 댓글 수가 현저히 낮다면 주의 신호예요. 네 번째, PR 표기 규정이에요. 일본에서는 경품표시법에 따라 협찬 표기 방식에 대한 기니 담당자와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게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성과 측정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두는 거예요. 게시 후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라는 상황이라면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할지 계약 단계에서 문서로 남겨두셔야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의 구조 규모별 플랫폼별 단가 기준 그리고 예산 설계와 계약 체크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렸어요.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용의 로직을 알아야 협상이 가능하고 협상이 가능해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요. 일본 인플루언서 시장은 한국보다 구조가 더 복잡하고 에이전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해요. 하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투명하게 협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겨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J마켓네이비에서는 일본 마케팅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해드리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